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제 영상이 조금 늦었죠. 제가 지금 신규로 발령을 받았는데 곧 개학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목별 공부 방법까지 이야기하면 제 1차 합격 수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 수기는 오늘 마무리 짓고 그 다음번에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다시 2차 공부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육론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회 전공이시라면 교육론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 공부하기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론은 아무래도 외운 내용을 그대로 인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다른 정치나 법, 사회문화에 비해서 조금 평이한 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한테 바이블이라고 하는 참우책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문장만 그대로 외울 것이 아니라 서술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꼭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서술을 일단 있는 그대로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처음에 교육론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고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사나 어떤 서술 방식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지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뜻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우책 서술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외워서 적으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육론이 정말 꼼꼼히 외워서 인출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우책에서 어떤 모형과 어떤 모형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가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비해서 이거의 좋은 점, 이거에 비해서 이거의 좋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어떤 모형들이 비교되는지를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 그래서 이용자 선생님이 4인 4색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참우책의 서술 방식이 이거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한계 찍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책 수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브노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과 교육론에서 사회과 교육의 본질과 모형은 반드시 매년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를 제가 어떻게 정리해놨는지 보시면, 일단 시민성 전달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과학 모형을 각각 색깔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인 거는 빨간색, 그리고 그 중간적 성격은 반성적 탐구 모형은 주황색, 사회과학 모형은 파란색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첫 번째 칸에는 문화 존속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가치를 가르쳐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목표를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키우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지 이것을 여기다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도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방법도 적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달달 외워야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서로의 모형을 비판하는 점, 한계점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요. 일단은 번호 순대로 외워야 될 부분들을 적어두고, 여기서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을 비판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체크해 뒀고요. 동그라미에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이 어떻게 비판되는지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성적 탐구 모형을 사회과학 모형이 뭐라고 비판하는지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 반성적 탐구 모형을 비판할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나중에 인출을 할 때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비판한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색깔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적어두었습니다. 사회과학 모형 역시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주황색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기출에서 여러 번 출제됐었는데 제대로 서술형으로 물어본 적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초록색 형광펜으로 쳐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파란색 부분은 이제 기출이 되었던 어떤 지문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수능과 관련된 선지라던가 이런 추가 내용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시면 내가 사회과 교육의 본질과 모형을 한 페이지에 인출할 수도 있고요. 전화 스터디 할 때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최대한 참호책에 있는 서술에 기반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내용들도 전부 다 그 조사까지 빠짐없이 잘 적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대 3인공저를 기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 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서울대 3인공저를 바탕으로 경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인공저를 먼저 기본으로 공부를 해서 개념을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3인공저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2인공저는 책이 조금 더 쉽게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풀기에는 3인공저에 있는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2인공저를 볼 때는 조금 너무 약간 얕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맨큐도 많이 공부하시는데요. 저는 맨큐는 너무 깊기도 하고 미국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조금 딱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서울대 공저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보통 1, 2월에 이렇게 개론서를 한번 쭉 정독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인강책 같은 걸 보지 않고 개론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출문제를 푸셔야 하는데요. 기출문제는 경제 기출문제만 따로 뽑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제 기억에 70페이지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쪽에 2문제씩 넣어서 70페이지 정도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진짜 옛날 1995년도 문제부터 지금 가장 최근인 기출까지 다 한 곳에 모아서 쭉 계속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풀어도 새로워요.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답지를 보지 않고 못 풀면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는 정말 기출문제만 달달 외울 정도로 풀어주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도 인출할 때 중요한 점이 요구하는 내용만 답안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제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답안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르면 누가 불리하다 여기까지만 답안에서 요구를 하는데 누가 불리해지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또 누가 불리해지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서 계속 갈수록 답이랑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작성 조건을 보시고 이자율,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면 문제에 나와 있는 원인에 따른 이자율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키워드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를 출제하고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 스터디는 앞에 그 일반사회 전공 스터디 공부법에서 제가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도표 정리 노트라는 것을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경제는 도표로 풀면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수식으로 풀어서 좋은 것도 있고 도표로 풀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도표를 잘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론서, 제가 1, 2월에 읽었던 개론서를 바탕으로 개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도표는 따로 정리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거 위험에 따른 사람들이 위험지향적인가 아닌가 이런 파트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리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볼 때 표를 그려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험 프리미엄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정 보험 요구,
최대 보험료는 이 둘을 합쳐서 최대 보험료라고 한다. 그리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두었고, 이거를 암기카드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암기카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암기카드에 이렇게 표랑 그 다음에 간략한 내용을 적어두고, 제가 수시로 기출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그 파트를 열어서 외워보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초반에 적어놨던 개념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다 보면 상대방이 제 문제를 풀다가 의문을 품으면서 오개념이 잡혀지는데요. 이때 그 오개념을 제가 다시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붙여두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의 경제 암기 카드이자 개념 노트가 하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시험장에 갔을 때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갈 때 이 암기 카드를 들고 가서 간략하게 도표를 눈에 익히는 식으로 화장실에서 임고 당일날 좀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출 지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문이라 하는 것은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다. 요걸 지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자들, 배버와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기입형으로 나온다면 배버와 관련된 정말 좋은 엄선된 지문들이 있고 딱 가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지문들이 언젠가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기출 지문이 다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출 지문을 꼼꼼히 분석해 놓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개론서를 어느 정도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과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학의 이해를 반드시 읽어야 되나? 의문이 들 정도로 인고와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판사회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자 한 명 한 명의 내용을 꼼꼼히, 특히 고전사회학자 중에서 맨날 출제되는 뒤늦겜 베버 이런 파트, 또 부르디외, 계층 이런 파트는 반드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비판사회학 책을 바탕으로 교과서도 만들고 학습지도 만든다고 하니까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거 이외에 제가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개론서는 고전사회학의 뿌리입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고전사회학의 뿌리를 한번 정독하고 그 교수님께서 시험을 출제해 주셨는데요. 그 고전사회학의 뿌리에서 좀 의외의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화, 맥도날드 원리의 5가지 특징 이런 것들이 고전사회 뿌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발췌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회학 중에서도 비판사회학은 필수고 고전사회학의 뿌리는 어느 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이번에 저의 인성까지 힘들게 했던 그 인성 문제, 그게 바로 문화인류학이라는 서울대 공자 책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 디오니소스형, 베네딕 아폴론형? 그거. 문화인류학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저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파트를 공부했을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남도 못 씁니다. 이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인류학 같은 책도 저도 학부생 때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꼭 읽어야 하는 순위를 정하신다면 먼저 비판사회학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적어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슨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점 2가지로 인해 등장한 스멜서의 부가가치 이론의 장점과 절차를 말하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전화 스터디를 낼 때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올슨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가진 한계점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회운동의 전체적인 과정을 조망하지 못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또 그렇죠, 개인의 어떤 이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적 원인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스멜서의 부가가치 이론은
사회운동의 전체적인 과정을 6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또 사회적인 원인을 분석한다 라는 장점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스멜서의 부가가치 이론의 6가지 단계는 줄줄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2번째 단계인가? 그 부분에서 아노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전화 스터디로 충분히 말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회문화 문제를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이론 간의 연결고리를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으로 넘어가서요. 법학. 개중에 일반 사회 선생님들께서는 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사실 법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조문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너무 양이 많다, 생각만 해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자주 읽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계속 기피할 것이 아니라 법조문을 계속 눈에 익히려고 노력하셔야지만 도움이 되세요. 특히나 헌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 헌법조문만 따로 프린트해서 외워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은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정인홍 선생님의 핵심 요약 강의는 다 듣지 않았어요. 70강이어서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 요약 노트를 보시면은 법조문이 적혀 있고 그 법조문의 중요한 내용들이 밑에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요약 노트를 뽑아서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백지를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치와 법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가 임고에 되게 잘 반영이 돼서 나와요. 수능에서 중요하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뽑히는 것들이 임고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능을 반드시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능이 너무 개념을 적용하고 숫자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용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와 법은 반드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그냥 풀어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수능 지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전화 스터디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요. 보시면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의 내용을 법조문에 근거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5가지 내용을 전화 스터디 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행위라 함은 업무상 또는 법령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적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는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있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이게 부정대 정해관계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인출했습니다. 보시면 정당방위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출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긴급히 나는 정대정이라고 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의사가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적었고요. 또 나중에 전화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백지 인출을 할 때도 제가 자꾸만 제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법조문을 보고 추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경우 이것도 그냥 법익 훼손 할 경우로 바꿔서 놓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허락에 의한을 승낙에 의한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까지 외워야 해? 하는 단어들도 꼼꼼히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아니면 가차없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즉 칼체가 가능한 과목이죠. 칼체가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법조문의 단어를 반드시 유념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저 정치학이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로 풀었을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학 문제를 보면 항상 뭐지? 도대체 나한테 묻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 역시도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김현중 선생님의 4인 4색 괄호 채우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로 채우기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강의 자료를 활용해서 괄호 채우기를 해보고 정말 빈칸이 처음에 많았지만 여러 번 채워보면 나중에 잘 채울 수 있게 되거든요. 채운 그 괄호를 내가 맞게 채웠는지 확인한 후에는 제 서브노트를 바탕으로 공부한 다음에 서브노트에 4인 4색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들을 추가해서 적어두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교양론자가 여러 번 예전에 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술형으로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놨던 것을 보시면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해서 적는데 이때도 중요한 것이 교과서 수준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강책이나 개론서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크와 같은 경우에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공통의 법률, 집행 권력, 권위 있는 심판관이 없는 잠재적 투쟁 상태로 자연 상태를 규정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로크의 자연 상태를 물어보면 잠재적 투쟁 상태 이렇게만 외우세요. 그런데 제가 기출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이게 없고 이게 없는 상태라고 서술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입형으로 뚫게 된다면 언제든지 적을 수 있도록 저는 원문을 다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장수생이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인 걸 외우려고 하진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은 정말 꼼꼼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초수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출에 있는 지문 내용까지는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 좀 굵직굵직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확하게 써야 될 거 먼저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루소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무지의 행복 상태라는 것은 평소에 많이 보지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평화 상태라는 기출 지문도 적어놓고 일반 의지의 뜻 같은 것을 적을 때도 절대선, 무오류라는 말도 써있지만 김현준 선생님께서 정리해주셨던 하익을 배제하고 공공선을 고려하는 인민의사의 총합이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모든 서브노트 한 권에서 끝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만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서브노트를 쓰기 싫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시도했었다고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저는 실제로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깔아서 도표를 구조화해서 컴퓨터로 만든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에 도표만 그려서 붙여놓고 머리로 계속해서 인출하는 방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서브노트를 쓰면 글씨도 잘 못 쓰고 너무 연연하게 될 것 같아서 타이핑으로 그냥 쳐보기도 했지만 결국에 제가 마지막에 합격할 때에는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손으로 직접 적은 수기 서브노트를 한 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험장에서 볼 노트라고 생각하고 한 권에 계속해서 켜켜이 쌓는 작업을 했더니 정말 나중에는 공부할 부분이 그 노트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적는 과정에서 머리에 정리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서브노트를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말했듯이 서브노트를 적으려면 막막한데 그 서브노트의 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출입니다. 기출 공부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스터디와 백지인출을 병행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린다고 했죠. 저만의 공부주기라고 하면서 앞부분의 강의에서도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무엇이지? 라고 고민이 되는 선생님들은 앞에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으로 인출하고 그리고 손으로 인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출을 하는 것이 제 합격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으로 예습 복습이 제가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면 힘든데 예습 복습이 자동으로 되는 구조예요. 입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손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복습을 하고 다음날 기출문제나 서브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익히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얻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전화스터디원을 그럼 어디서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라는 게 고민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전화스터디원을 구하실 때 시간을 정해서 성실하게 참여하실 분을 구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사실 실력 차이는 선생님들이 엄청 고민하시는데 실력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걱정이 되시면 저랑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을 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북소년에서 만난 선생님과 1년 반 동안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과 함께 전화 스터디를 한 2년 모두 다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스터디를 같이 한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의지를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훨씬 더 오랫동안 공부했고 제가 조금 더 개념을 잘 알고 있는 편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상대방 선생님께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 선생님이 인출하지 못했을 때 이 선생님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이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더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그게 다 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구하실 때 가장 많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책임감이 있으신 분을 구하셔야 합니다. 실력은 중요치 않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시간이 좀 많은 선생님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한 약속이 생겨도 앞뒤로 약속을 바꿔서라도 꼭 할 수 있으신 분이면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선생님께서 기간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2학기에는 올인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선생님께서 학교 일로 인해서 조금 사정이 생기신다면 제가 앞뒤로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꼭 반드시 오늘 해야 할 분량을 소화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한테 시간을 맞춰서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원을 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스터디를 하시면 막 고민도 얘기하실 수 있고 또 나중에 학교 생활과 관련돼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히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셔서 저처럼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못 외운 것이 창피해서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전화 스터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저보다 실력이 엄청 좋으신 선생님과 스터디를 하실 때 제가 말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많이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도 나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맞는 선생님을 구했을 때에는 제대로 답변 못하신 것 같으면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말했던 올슨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특징 2가지만 다시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선생님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외우는 것이고 지금 외우고 넘어가야 합격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가 잘 못 외운 것 같을 때 상대방 선생님께서 안 말해주시면 저 죄송한데 제가 외웠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한 번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주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스터디원을 3번을 바꿨었는데 저보다 엄청 뛰어난 선생님 그리고 사무적으로만 대하시는 선생님 2분 다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공부에 의지가 있으시면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합격을 같이 그려가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바꾸시고 한 선생님과 정착해서 계속 그 선생님과 시간을 조율하면서 매일매일 의지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외워보세요. 내일 또 물어봅니다.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태도가 합격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우리가 함께 합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답안 작성 능력입니다. 제가 초시 때 시험도 쉬었고 가채점을 했을 때 거의 다 맞았다고 채점을 했는데 실제 받은 점수와 차이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답은 공개하지 않지, 나는 인정할 수 없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1차 합격을 한 2번의 연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는 것과 제대로 답안을 인출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배워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 인출 이후에 백지 쓰기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뉘앙스로 전화 스터디상을 말로 설명했을 때 충분히 이 선생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백지 인출을 해봤을 때 핵심 키워드가 없거나 조사로 인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사라 하는 것은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 교육론 같은 경우에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해서 사회과학
모형이 등장하였다. 일단 이내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외우지 않으시면 조사가 한 끗 차이로 달라지면서 이게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내가 잘 작성하는지, 채점자가 봤을 때 이 답안에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노력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인출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가 적혀있는 노트나 서브가 필요하겠죠. 내가 채점자라면 이 답안에 만점을 줄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 기출을 반복해서 푸시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선생님께 합격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공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하시는 열정이 3월부터 11월까지 쭉 이어지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합격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내가 합격해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보다 아주 조금 먼저 교단에서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단에서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안녕!